맥 프로토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세 가지 방식 중에서 랜덤 액세스 프로토콜 중에 하나인 CSMA CD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기억나죠? 네. 자, 이번 시간에 얘기할 것은 이더넷이라고 우리가 흔히 불리는 그냥 저 랜 케이블 꽂아서 쓰는 그 네트워크인 로컬 에리아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 볼 건데, 결국 랜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네트워크 레이어 얘기할 때 서브넷 얘기했었죠? 서브넷 기억나요? 서브넷이 뭐였는지 기억나요? 이렇게 라우터가 있으면 여기 뭐 이렇게 같은 네트워크 프리픽스를 가지고 라우터를 거치지 않아도 서로 이렇게 접근이 가능한 호스트들의 집합이라고 했었죠. 네. 그게 바로 이제 서브넷이라고 하는데, 결국 서브넷이라는 것은 랜으로 구성된 거예요. 랜이라는 건 결국에는 라우터를 거치지 않고도 서로 접근이 가능한 그런 호스트의 집합인데, 그 호스트들의 연결이 바로 이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까 오전 시간에 우리가 얘기할 때 뭐 예를 들자면 이게 게이트웨이 라우터라면 우리의 머신이, 우리 컴퓨터가 게이트웨이 라우터에 이렇게 연결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따지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연결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컴퓨터와 이 컴퓨터는 라우터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 서브넷이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결국에는 이 호스트들끼리의 연결은 내부에 그냥 같은 공유되는 이 미디엄으로 연결된 것이에요. 결국엔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불리는 로컬 에리아 네트워크, 이렇게 해서 이름이 그냥 랜이라고 불리는 것이에요. 아까 말 그대로 로컬 에리어죠. 그게 바로 이제 랜이고, 결국에는 그 내부로 들여다보면 저렇게 그 공유되는 미디엄으로 그냥 하나 이어진 집합이에요. 그 얘기를 오늘 할 텐데, 자, 먼저 이 로컬 에리아 네트워크를 링크로 사용하는 이더넷이라고 불리는 것을 먼저 얘기할게요. 자, 이더넷은 이제 사실 뭐 나온 거는 굉장히 뭐 예전에 나왔는데 70년대 후반 그 정도에 나왔는데, 지금까지도 사용된 이유가 굉장히 단순하기도 하면서 효과적인 프로토콜이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링크레이어 얘기하고 있죠. 링크레이어에서 말하는 프로토콜은 전부 다 맥 프로토콜이에요. 아까 오전 시간에 수업 다 들었죠? 네, 들었죠? 네. 맥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충돌을 어떻게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프로토콜들인데, 결국에는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토콜인데, 이런 환경에 로컬 에리아 네트워크 이런 환경에서 동안은 바로 이더넷이라는 게 하나의 그런 프로토콜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이제 요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랜, 이더넷이라는 것의 구성, 이렇게 생겼다는 이제 개념도인데, 사실은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린 전통적인 모습이고, 실제로 요즘에는 어떻게 그 랜 환경이 구성되어 있냐면, 오른쪽에 보는 그림처럼 사실 이렇게 돼 있어. 여기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라우터가 아니라 사각형으로 돼 있죠. 앞으로 이렇게 사각형으로 X자 된 이 디바이스는 스위치라는 것이에요. 스위치에 대해서는 이제 이후에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하여튼 요즘의 랜의 구성은 이런 방식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위치에 이렇게 딱 꽂아가지고 서로 이어주는 그렇게 작업. 스위치 본 적 있는 사람? 스위치 본 적 있는 학생? 스위치 한 번도 못 본 학생? 저기
뭐 스매시룸에도 많고 그냥 뭐 널린 게 스위치인데 저기 스위치 본 사람이 한번 데려가서 보여줘요. 뭐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아마 저희 다른 강의실에 있을 수도 있어. 그 집에도 있을 수 있을 걸. 저기 여기 이렇게 사각형 이렇게 직육면체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구멍 뽕뽕뽕 한 4-5개 뚫려 있는 게 있을 거라고. 거기 이제 꽂아서 쓰는 그게 스위치인데 안 본 사람, 지금 안 봤다고 손든 사람도 나중에 딱 보고는 아 이게 스위치였구나 할 거야. 네. 자, 우선 스위치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아마 할 것 같고, 자 우선은 우리가 얘기해야 될 건 뭐냐면, 자 이제 드디어 프레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전송단위 메시지가 트랜스포트로 내려와서 세그먼트에 둘러싸이고, 세그먼트가 내려와서 IP 패킷에 둘러싸이고, IP 패킷이 링크 레이어의 전송 단위인 프레임의 데이터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프레임도 헤더가 존재하고, 이 헤더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는 지금 이제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더넷 요게 헤더, 이더넷 프레임의 모습인데, 실제로 저 데이터 부분, 요 데이터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크기가 크고, IP 패킷이 들어가는 자리니까 굉장히 크고, 보면은, 이게 헤더고, 여기 뭐 특이하게 뒤에 이제 테일 이쪽 부분이 좀 붙어 있는데, 보면은 헤더 부분이 정말 단순하죠? 필드가 몇 개야? 4개밖에 안 돼. 요거, 첫 번째 요건데, 첫 번째가 여러분 무시하셔도 되고, 요거 사실 실제로는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붙어 있는 건 뭐냐면, 뭐 CRC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그냥 뭐로 알고 있으면 되냐면, 에러 체킹하는 데 사용하는 뭔가 특수한 부가적인 정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CRC라는 것을 가지고 에러 체킹을 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실제적으로 중요한 필드는 여기 요건데, 이 중에 타입은 무슨 용도로 쓰이냐면, 이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어떤 상위 레이어의 프로토콜인지.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이게 이렇게 프레임이 가가지고 여기서 상대방이 프레임을 이제 상대방이 받게 되면 프레임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상위를 올리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안에 들어있는 게 무슨 프로토콜인지. 보통 뭐라고 적혀 있겠어? IP 프로토콜. 네. 그래서 IP 프로토콜이라고 여기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코드로. 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와 소스 어드레스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갑자기 이거 IP 어드레스도 아니고 여기 지금 링크 레이어 프레임에서 쓰이는 저 어드레스는 IP 어드레스와 다른 개념의 어드레스이기 때문에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구조 자체는 단순해요. 네. 그래서 뭐 다양한 얘기들이 써 있는데 방금 설명했고,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에 우리는 지금 링크 레이어, 공유되는 요 채널의 요 링크, 공유되는 요 미디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충돌을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그 문제예요. 그래서 이선에서 사용하는 맥 프로토콜, 미디엄 맥 프로토콜, 맥이 뭐의 약자인지 알죠? 미디엄 액세스 컨트롤. 이선에서 사용하는 맥 프로토콜은 바로 우리가 지난 점심 먹기 전에 얘기했던 CSMA CD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동작하는지 기억나요? 자, CSMA CD, Carrier Sense Multiple Access, 그리고 그렇지, 컬리전 디텍션. 자, 결국 뭐였냐면, 말하기 전에 듣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으면 내가 말을 시작할 수 있대. 누가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용해지면 내가 말을 시작한다. 그러나 혹시라도 내가 말을 시작하고 나서 충돌이 감지됐을 경우에는 나는 그 즉시 내 말을 멈추고 기다린다. 얼마만큼 기다려? 랜덤한 시간만큼. 그 랜덤한 시간의 범위는 뭐야? 익스포넨셜하게 백업이 되는 거죠. 네. 그 익스포넨셜 백업의
이유도 설명을 했었죠. 기억나죠? 네. 자,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고. 그래서 뭐 여기 뭐 이선에서 사용하는 맥 프로토콜, CSMA, CD에서 주렁주렁 이렇게 설명이 돼 있지만 우리는 깔끔하게 이거 넘길 수 있지. 왜냐면 지난 시간 했으니까. 지난 시간 했잖아. 깔끔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 그냥 단순히 이 동작을 그냥 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서는 안 돼. 이게 아니라 여기에 이게 어떤 의미고 그거를 여러분이 세밀히 알아야 돼. 예를 들면 자 얘들 각자 CSMA CD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듣죠. 그런데 보세요. 이 동작을 보면 재전송은 언제 하죠? 여기 지금 얘가 프레임을 보내려고 하는데 보내기 전에 듣고 아무도 얘기 안 하면 전송하는 거잖아. 그렇죠. 하나의 프레임을 전송하는데 전송하는 중에 컬리전 디텍트를 하게 되면 나는 말을 멈추고 어떻게 기다렸다가 결국 하는 일이 뭐야? 재전송. 결국 여기서 재전송하죠. 그러니까 지금 링크 레이어에서 재전송을 한다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개념이야. 컬리전을 디텍트하면 뭐라고 판단하냐면 컬리전이 디텍트 됐다는 것은 그 프레임 일로 못 갔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일로 못 갔다고 내가 확신이 들면 그때 나는 재전송을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 재전송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재전송과 우리 또 재전송 어디서 나오지? 재전송 어디서 했었지? 그렇지. TCP에서의 재전송과 여러분들 차이를 알아야 돼. 자, TCP에서 재전송은 어떤 근거로 재전송을 하는 거지? 얘는 예를 들어 소스와 저 멀리 있는 뭐 여기 데스티네이션 서버 얘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재전송을 하는 거라고. 뭔가 이렇게 내가 세그먼트 보내는데 그거에 대한 에크가 오지 않았을 때 타이머가 익스파이어 되면서 재전송이 일어나는 그 상위 레벨의 재전송이죠. 이거는 뭐냐면 링크 레벨에서 내가 프레임을 보냈는데 프레임이 안 갔다는 확신이 들면 이거 한옵 사이의 얘기잖아. 한옵 사이의 얘기인데 여기랑 관계없어. 한옵 사이에 내가 프레임을 보냈는데 프레임이 일로 안 갔다는 확신이 들면 즉 컬리전이라고 판단되면 난 재전송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TCP에서의 재전송과 지금 링크 레이어의 재전송은 완전 틀린 개념이야. 어떤 게 더 훨씬 유용해? 유용하다는 말보다는 기왕 재전송하는 거 어디서 재전송하는 게 더 좋겠어? 링크에서 하는 게 낫지. 그렇잖아. 이거는 엔드투엔드이기 때문에 타이머 그 밸류 자체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기왕 뭔가 여기서 일이 생겼다면 여기서 이 링크 사이에서 생긴 일은 그냥 여기서 재전송이 낫기 때문에 지금 이 재전송 메커니즘이 있는데 보세요. 여기서 재전송하는 유일한 이벤트는 뭐냐면 컬리전 디텍트일 때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로지 컬리전이라고 판단됐을 때만 재전송하는 거지. 나머지 경우는 재전송 안 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컬리전이 없을 경우에는 뭐란 얘기야. 내가 컬리전이라고 판단했어. 그럼 재전송한다는 얘기고. 내가 컬리전을 디텍트 안 했어. 그럼 무슨 얘기야? 나는 거의 99.99% 내가 방금 쏜 프레임은 일로 도착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재전송 안 하는 거라고. 이해돼요? 그게 요 링크 레이어 이더넷 CSMA CD의 동작이야. 그러니까 즉 혹시라도 컬리전이 발생했는데 잘 들어요. 혹시라도 컬리전이 발생했는데 컬리전을 디텍트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건 큰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잘 들어요. 이거 지금 이선의 상황이에요. 무선이 아니라. 자, 무선 상황이 아니라 유선 이선의 상황이에요. 유선 이선의 상황에서 유선 케이블 상황에서 컬리전이 발생하면 컬리전이 발생했다면 여기 도달 못하죠.
여기서 일로 제대로 안 간 거지. 근데 컬리전이 발생 안 했다면 유선 케이블 상황에서는 거의 99.99% 일로 도달한다고. 왜냐면 유선 케이블이라는 상황은 외부 노이즈로부터 보호받는 그런 상황이야. 그렇기 때문에 컬리전만 없으면 열은 다 일로 가. 이해돼요? 물론 무선 네트워크 상황이라면 틀리지만 유선 네트워크는 케이블에 의해서 시그널이 보호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그널이 다른 사람들 시그널에서 이렇게 컬리전 때문에 엉망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 시그널은 A가 보낸 프레임 시그널은 컬리전만 없다면 일로 거의 100% 도달한다고.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컬리전 디텍트가 중요한 거야. 컬리전을 디텍트 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안 가고 컬리전이라고 디텍트 안 했을 경우에는 가기 때문에 컬리전을 디텍트 한 경우만 얘가 재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선에서 굳이 얘가 보세요. 굳이 얘가 링크 레이어에서 피드백을 안 줘도 되는 거야. 이해돼요? 왜냐면 컬리전이 없기만 하면 일로 얘가 굳이 나 잘 받았다고 에크를 보내주지 않아도 링크 레이어에서 에크를 보내주지 않아도 도달한 거니까.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 질문을 잘 읽어보세요. 자, 만약에 컬리전이 발생했는데 컬리전을 디텍트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큰일 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CSM의 얘의 지금 기본 원리는 컬리전이 발생하지 않으면 거의 100% 일로 간다고 생각하고 그냥 나는 더 이상 재전송하지 않고 그냥 다 이제 손 놓은 건데, 컬리전이 발생했는데 컬리전을 디텍트하지 못했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질문이 그거야. 실제로 컬리전이 발생했는데 컬리전을 디텍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까? 그게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경우가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근데 한번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자고. 저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는데 혹시라도 있을까 봐.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이해돼요?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죠. 한번 최악의 시나리오,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를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이게 그 케이블이야. 양쪽 끝에 이렇게 여기가 있고, 뭐 이렇게 합시다. B, C, D, E. 자, A가 예를 들면 뭐 보내고자 하는 프레임이 있었다고 쳐봐요. A가 이제 보내고자 하는 프레임이 있어. 그래서 A는 이제 예를 들면 뭐 D한테 보내려고 하는데 처음에 캐리어 센스를 하겠죠.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그럼 보낼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A가 이제 프레임을 딱 전송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실 이게 프레임이 여기 케이블에 시그널로 이렇게 쭉 가겠죠? 그러겠지. 이렇게 프로퍼게이션 딜레이를 가지고 퍼져나가겠죠? 이해돼요? 이해되지?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게 딱 요렇게 퍼져나가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요 끝에 있는 E라는 노드가 예를 들면 B한테 보낼 데이터가 딱 생겼어. 얘도 역시 프레임이 생겼어. 그럼 얘 여기서 캐리어 센서 하면 어떻게 돼? 아무것도 안 들리죠? 아무것도 안 들리지? 그러면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냐면, 그러니까 가장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는 뭐냐면,
A로부터 이 시그널이 여기 도달하기 바로 직전에 얘가 캐리어 센스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때 아무것도 안 들리죠? 아무것도 안 들리지? 자, 여기 도달하기 직전에 캐리어 센스라면 조용하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럼 얘도 이제 자기 프레임을 보낼 수 있다고. 그럼 그 프레임이 이렇게 하겠죠. 그럼 딱 이렇게 되는 순간 여기 이제 엉망이 되죠? 엉망이 되지. 얘 보내는 순간 이제 뭐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 E가 딱 프레임을 보내고 나서 바로 컬리전 디텍트 해야 하네. 바로 하죠? E는 바로 할 거 아니야, 컬리전 디텍트. 그래, 안 그래? 그렇죠. D는 아직까지는 뭐 컬리전인지 모르지. 근데 어쨌든 E가 이게 딱 이렇게 딱 쏜 다음에 E의 행동은 뭐야, 그럼? 중단하죠. 더 이상 안 보인다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딱 실제로 보낸 데이터는 엄청 많았지만 딱 중단하는데 어차피 말한 건 날라가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근데 이미 이게 들어온 순간 지금 A가 보낸 요 프레임은 이미 컬리전 난 거지. 이미 못 쓰죠. 못 써. 못 쓴다고. 못 쓰는데 보세요. 이게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날아가고 있지. 그렇죠. 근데 자 봅시다. 저기서 노드 2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노드 2는 지금 컬리전 디텍트 해가지고 바로 걷어들이고 이 프레임 이따가 재전송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거죠? 그러니까 이는 괜찮지? 지금 이제 누가 문제야? 누가 문제예요? A는 행동, 액션 어떻게 해야 돼? 원래대로 제대로 하려면 A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행동이 뭐야, A는? 디텍션 판단해가지고 저거 이 프레임 컬리전 났구나 판단하고 이따가 재전송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봅시다. 이게 이렇게 날아가는데 A가 컬리전을 디텍트 하려면 어떤 상황이어야 돼? 이게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딱 돼야지 컬리전이구나 하고 상황 판단을 하겠지.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쭉 이렇게 여기 도달하기 바로 직전에 이 메시지가 A는 다 보냈다고 쳐봐. 그러면 A는 어떻게 판단해? 방금 이 메시지가 다 전송되기 전까지 컬리전 없었죠? 이해돼요, 지금 상황이? 이해돼요? 그럼 A 행동 어떻게 돼? 이 프레임 컬리전 없이 잘 갔구나. 이제 클리어하고 다음 메시지 하겠지. 그럼 이거 제대로 된 거야, 안 된 거야? 실제로는 컬리전 났는데 디텍트 못한 거죠? 이해돼요, 상황이? 실제로 컬리전 났는데 디텍트 못한 상황 이해돼요? 이해되는 사람? 오케이. 이 문제 왜 생겼을까? 아니면 이 문제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이 문제 우선 왜 생긴 거예요? 네? 물론 딜레이 때문에 생겼는데 딱 보아하니 어떻게 A가 좀 어떻게 했으면 저거 디텍트라고 판단할 수 있었을까? 지금 뭐가 안타까운 거야? 좀 더 직관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결국 지금 A가 전송했던 요 프레임이 실제로 컬리전이 났는데 컬리전이 정말 났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요 프레임이 다 보내질 때까지 최소한 다른 애가 쏜 시그널이 왔어야 돼. 그러니까 뭐가 아쉽냐면 실제 그냥 직관적으로 얘기해. 뭐가 아쉽냐면 A가 조금만 더 길게 말했으면 그런 거 아니야? A가 좀만 더 말을 더 길게 했으면 컬리전이라고 디텍트 했을 텐데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 맞아.
A가 말이 너무 짧았어. A가 말만 좀 더 길게 끌었으면 마지막에 오디오가 겹친 거 판단했을 텐데 그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바로 뭐가 필요하냐. 결국 이 문제는 왜 생겼냐면 안윤근이 말한 프로파게이션 딜레이 맞아.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모든 게 원흉인데 결국에는 프로파게이션 딜레이 때문에 생긴 문제에 대해서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를 우리가 고칠 수는 없다고. 왜냐면 그건 빛의 속도니까. 결국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돼. 어떻게? 야 A야 네가 말 좀 더 길게 해. 근데 A는 이렇게 말했죠. 저 할 말이 별로 없는데요. 할 말이 별로 없으면 그냥 이렇게라도 하고 있어. 그게 바로 할 말이 많이 없어도 최소한 A가 어느 정도는 말을 해줘야 된다고 명시해 놓은 게 바로 이 선에서 미니멈 프레임 사이즈라고 해서 64바이트를 강제하고 있는 이유예요. 왜냐? 64바이트를 무조건 해줘야지 이런 상황이 발생 안 해.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64바이트가 어떻게 나왔냐고 묻지 마. 지금 핵심적인 건 뭐냐면 A는 최소한 이 길이 대비 어느 정도 말은 해줘야지 이렇게 저 멀리서 뒤늦게 발생한 노이즈에 컬리전에 대해서도 디텍트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즉 저 멀리서 발생한 컬리전이 디텍트 될 때까지 말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이가 바로 이 선에서 강제한 미니멈 프레임 사이즈라는 것이고 그게 64바이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이라도 A가 실제로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가 1바이트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그냥 패딩을 집어넣어야 돼. 패딩을. 의미 없는 패딩을 집어넣어서 64바이트로 만들어줘야지 말이 어느 정도 길어져서 혹시 모를 이런 컬리전을 디텍트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한 거 이해되나요? 네.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건 이거야. 64바이트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 선에서 존재하는 이 미니멈 프레임 사이즈에 대한 강제가 왜 생겨났는가. 이런 경우가, 이런 코너 케이스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이런 코너 케이스를 대비하기 위해서 A가 최소한 말해야 될 길이를 정해준 게 바로 미니멈 프레임 사이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런 코너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좀 저렇게 이제 존재하는 것이고. 이해되죠? 오케이. 네,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다 우리가 지난 시간 얘기한 것이고, 뭐 요거는 여러분 그냥 쓱 보면 돼. 지금 현재 뭐 이더넷 케이블, 랜 케이블 사보면은 뭐 여러 가지 막 이런 잡다한 정보들이 적혀 있다고. 별 얘기가 아니라 이 케이블이 뭐 뭘로 만들어졌는가, 뭐 구리선인가, 뭐 저기 뭐 몇 기가를 지원하는가, 몇 메가바이트 지원하는가, 뭐 그런 얘기. 이건 뭐 스탠다드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면 되고. 자, 이제 할 얘기가 뭐냐면 이 이더넷 프레임 안에 들어있는 헤더에 적힌 어드레스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자, 앞으로 그냥 맥 이거 뭐 그냥 다 이제 링크 레이어, 어차피 맥 프로토콜에 대한 얘기예요. 그냥 링크 레이어와 그냥 맥을 그냥 동일시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사용할게. 자, 결국 이 맥 프레임, 링크 레이어 프레임에 들어가는 어드레스, 소스 어드레스와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는 우리가 얘기했던 IP 어드레스가 아니라 당연히 IP 어드레스는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쓰는 주소 체계고 링크 레이어도 독립적인 하나의 계층이잖아요. 그러니까 링크 레이어에서만 사용하는 어드레스 체계가 있다고요. 그게 바로 맥 어드레스라고 불리는 48비트짜리 어드레스예요. 그래서 여기 소스 어드레스와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어드레스는 맥 어드레스라는 것으로서 48비트짜리 어드레스 스페이스고 좀 이 어드레스를 보면 뭐 이렇게 생겼어. 48비트라서 이렇게 뭐 16진수 이렇게 해놓은 건데 보면은 이제 특이한 게 48비트라서 24비트 좀 끊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보면 앞에 24비트는 제조 회사, 뒤에 24비트는 그 인터페이스의 고유 넘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설명해 줄게. 혹시 이제 박거성을 또 다른 방식으로 인덱스 할 수 있는 방법이 주소, 박거성의 주소. 불러주세요. 네. 어디요? 권선구. 네. 네. 그리고 박거성을 또 다른 방식으로 인덱스할 수 있는 방법이 주민번호. 구이. 박거성이라는 하나의 엔티티, 하나의 뭐라고 해야지? 존재, 박거성이라는 하나의 존재를 가지고 우리가 인덱스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사실 안 적었지만 뭐 전화번호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많은 박거성. 그 다음에 혹은 뭐 여기 사는 사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이고.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건 뭐야? 저 존재를 우리가 부르는 가장 친숙한 방식은 뭐야? 이 인덱스들 중에서 이거죠. 박거성 이거지. 이거 이렇게 안 부르고 여기 사시는 분 이렇게 안 부르고 우리한테 가장 친숙한 이유가 비유. 네트워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뭐 사실 뭐 구글 프로세스 하나 그 자체가 하나의 뭐 존재잖아 사실은. 그걸 지칭하는 방식이 우리가 가장 친숙한 것은 뭐야? 뭐겠어? 호스트 네임. 뭐 www.google.com이라든지 그냥 이렇게 부르죠. 친숙하게. 그리고 이 주소에 해당하는 이건 네트워크 세상, 이거는 현실 세상. 이거에 대응하는 게 호스트 네임이고 이거에 대응하는 게 뭐겠어요? IP 어드레스. 그렇잖아. 전화번호 펴놓고 박거성 어디 사는지 이렇게 찾듯이 얘 주소가 어딘지 이렇게 찾는다고. 이건 피지컬한 주소고 피지컬한 주소라고. 이거에 대응하는 게 바로 뭐냐면 맥 어드레스예요. 어떤 의미로 이거에 대응하느냐. 자, 봅시다. 저 존재가 자신의 이게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럼 이거 바꿀 수 있나? 저 존재가 자기의 이거 바꿀 수 있어요? 있어 없어? 있지. 박거성 좀 이상해. 그래서 나 뭐 다른 이름으로 바꿀 수 있다고. 충분히 바꿀 수 있어. 바꿀 수 있어요. 그 대신 이제 친구들한테 다시 이제 이런 거 알려주니까 힘들겠지. 자, 박거성 이거 바꿀 수 있나? 어떻게 하는데? 이사 가면 돼. 그러니까 즉 박거성이 물리적으로 피지컬하게 자기의 위치를 옮기면 이거 바뀌어. 이건 물리적인 위치야. 박거성이. 자, 박거성 이거 바꿀 수 있나? 있어 없어? 이거 바꿀 수 있으면 진짜 이 세상 사람 아니지. 이 세상을 떠난 뒤에야 이게 바뀌겠지. 그러니까 저 존재를 유지하는 이상 이거는 못 바꿔. 이거는 저 존재 그 자체야. 박거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든 어디로 가든 간에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고. 이건 박거성 그 존재 자체에 정말 뭐냐면 딱 처음 세웠을 때부터 그냥 딱 낙인 찍은 거야. 호스트 네임 바꿀 수 있어요? 있어. 바꿀 수 있다고. IP 주소 바꿀 수 있어? 있어. 옮기면 돼. IP 주소는 뭐와 똑같아? 실제 물리적인 주소와 똑같다고. 서버를 우리 학교 내부에서 돌릴 때와 성균 컨텐츠로 옮겨서 돌릴 때는 그 각자가 IP 주소를 배정받는 게 틀리죠. 맥 어드레스는 못 바꿔. 맥 어드레스는 결국 뭐의 주소냐면
여러분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 이렇게 공장에서 나올 때 찍어 나온 그 주소라서 그냥 인터페이스 카드 그 자체야. 그 자체를 의미해요. 바로 그거라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48비트 주소 체계인데 그 중에 앞에 24비트는 제조사,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에서 만든 랜카드다. 그러면 삼성전자 고유의 프로덕트 넘버 딱 써 24비트가 찍혀서 나오고 그 이후에 24비트는 그 삼성전자 내에서 제품 번호, 일련 번호 딱 찍혀서 그냥 출시할 때 그게 딱 찍혀서 나와서 그냥 보정. 그런 개념이야. 그리고 이제 의미는, 그러니까 대충 어떤 역할인지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랩탑을 가지고 여기 수업 강의실에 있다가 저기 EDR로 옮겼다. 그럼 여러분의 컴퓨터의 IP 주소는 변하지만 그 랜카드 자체의 맥 어드레스는 고정이야. 이해되죠? 네, 그런 게 있네요. 이런 맥 어드레스가 바로 여기 맥 예산의 프레임의 소스와 데스티네이션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랜 환경에서는 실제로 결국에는 인터페이스와 인터페이스 사이에 메시지 교환, 메시지 전달이잖아. 그렇죠? 여기 인터페이스에서 요 인터페이스로 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야, 인터페이스 누구야? 네가 지금 받을 사람이야라고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에 명시해 주는 거예요. 인터페이스 자체의 어드레스를. 그게 바로 맥 어드레스. 이해돼요? 이해되죠? 네. 그런 용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결국에는 자기의 맥 어드레스를 변경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실제 내 인터페이스 카드의 맥 어드레스를 변경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슨 얘기냐? 나한테서 나가는 맥 프레임에 뭘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뭘 조작할 수 있다는 얘기야? 소스 어드레스를 내 거와는 다르게 다른 걸로 어떻게 보면 뭐 위조, 스푸핑이라고 불리는 건데 위조해서 보낼 수가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요. 있는데 그게 실제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자체를 그 카드의 맥 어드레스를 바꾸는 건 아니고 단순히 이 소스 어드레스 부분을 내 입맛대로 이제 바꾸는 그런 의미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여러 가지 사실 뭐 해킹이라든지 뭐 다양한 재미있는 뭐 작업들을 할 수 있는데 그 얘기는 저기 시큐리티 얘기할 때 할게요. 네. 사실 얘기한 게 그 맥 어드레스 스푸핑이라고 불리는 테크닉인데 굉장히 뭐 그거 가지고 재밌는 기능 많이 할 수 있다고. 그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네. 네. 사실 막 재밌는 토픽인데 잠깐 우선 할 얘기 먼저 하고 자, 또 다른 질문. 네. 어쨌든 그래서 맥 어드레스가 바로 요 맥 프레임에 쓰이는 어드레스입니다. IP 주소와는 틀리게. 그래서 보면 무조건 여러분 컴퓨터에서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이 딱 보내는 개체가 누구냐면 게이트웨이 라우터라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게이트웨이 라우터로 보내는데 실제로 IP 패킷이 나갈까? 아니지. IP 패킷을 감싼 뭐가 나가? 프레임이 나간다고. 그럼 프레임에 소스 어드레스야 그냥 나 자신의 인터페이스 카드의 맥 어드레스라고 치고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는 뭐여야 돼요? 응? 잘 그렸어요. 이제 중요한 얘기 하나 할 거야.
이게 뭐 프레임인데 그리고 A가 게이트웨이, 무조건 여러분들은 게이트웨이 라우터에 다 보낼 거잖아. 그렇죠? 근데 게이트웨이 라우터의 IP 주소 어떻게 알고 보내? 자, 이제부터 우리 지금 보세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트랜스포트 레이어, 네트워크 레이어 다 배웠다고, 이제. 이제는 종합적으로 이제 사고를 해야 돼. 이제 링크 레이어하고 종합적으로 사고해야 돼. 자, 우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저 멀리에 있는 뭐 구글이든 뭐든 간에 데이터를 보내려고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낼 대상은 누구야? 딱 하나야. 구글이든 뭐든 간에 목적지는 구글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패킷은 게이트웨이 라우터로 보내야 된다고. 그렇죠? 그렇지. 근데 우선 게이트웨이 라우터의 IP 주소 우리가 알아 몰라? 알아 몰라요? 알아요? 그래, 안다고 치면 어떻게 알았겠어? 그렇지. 이렇게 지금 하는 거야. 자, 그래. 제일 처음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DHCP라는 프로토콜 통해서 게이트웨이에 뭘 알아? 우리는 게이트웨이 라우터에 뭘 알게 돼? IP 주소. 그렇지. 아하. DHCP가 알려줬지. 자,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뭔가 보낼 일 있으면 게이트웨이한테 보내면 되는데 게이트웨이 IP는 뭐 이렇게 되고. 자, 근데 나는 보내고자 하는 거는 이제 구글이야. 그래서 뭐 이제 구글로 향하는 뭐 이렇게 IP 패킷을 만들었겠지. 뭐 미안, 이렇게 할게. 소스 데스티네이션 여기 IP 패킷이고 여기는 프레임 맥 프레임. 자, 우선 IP 패킷을 내가 생성한 이거 IP 패킷이에요. IP 패킷의 소스는 누구야? 무조건 나지. 나의 IP지. 나의 IP는 어떻게 알아? 그냥 나니까. 뭐 DHCP가 알려줘서 가지고 아는 거고. 자, 그럼 여기엔 뭐가 들어가야 돼? 구글의 IP죠. 구글의 IP는 뭐 더 길게 얘기 안 할게. DNS가 알려줬겠지. 그래서 구글의 IP.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성했다고. 그런데 이 생성한 이 IP 패킷이 실제로는 맥 프레임의 데이터 부분으로 쏙 들어오죠?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링크레이에서는 더 이상 이제 IP 패킷은 보이지도 않아. 그냥. 이 프레임밖에 없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프레임이 제대로 딱 단장이 돼 있어야지 가는데 이 프레임에 보면 필드는 몇 개 안 돼. 2개. 소스 여긴 뭐가 들어가야 돼? A의 맥 어드레스죠. A의 맥 어드레스 어떻게 알아? 나니까. 나니까 아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긴 뭐가 들어가야 될까? 게이트웨이 라우터의 뭐? 맥 어드레스. 그렇죠. 아주 좋아. 게이트웨이 라우터에 맥 어드레스가 들어가 있어야지 뿅 이게 쏘면 전부 다 전달되죠. 그런데 데스티네이션이 자기 자신이 얘만 그걸 싹 받아들이고 나머지 애들은 다 들리긴 들리되 버린다고. 이해돼요? 브로드캐스트 미디엄이라서. 여기에 들어가야 될 건 뭐야? 바로 게이트웨이 라우터의 맥 이게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알아 몰라? 게이트웨이 라우터의 맥 어드레스 알아 몰라? 지금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DHCP가 뭘 가르쳐줬어? 우린 IP는 아는데 맥 어드레스는 모른다고. 그렇지 않아? 우리가 아는 건 맥 어드레스지. 실제로 프레임을 완성하려면 맥 어드레스가 필요한데 우리가 보통 아는 건 IP 어드레스라고. 그래서 이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맥 어드레스를 찾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해돼? 그게 이제 보통 어디에 명시되어 있냐면 각각 호스트의 내부에 보면 호스트 내부에 ARP 테이블이라는 것이 있어요. ARP라는 것은 Address Resolution Protocol. 저 ARP 테이블 내부에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 이 테이블은 뭐냐면 단순히 IP 주소와 그거에 해당하는 맥 어드레스의 매핑을 그냥 쭉 적어 놓은 거야. 그래서 여기에 게이트웨이 라우터의 IP 주소에 해당하는 게이트웨이 라우터의 맥 어드레스 정보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되지. 지금 여기에 게이트웨이 라우터의 맥 어드레스 적어져서 제일 처음에 ARP 테이블이라는 곳을 ARP 테이블 이 안에 있어. 나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ARP 테이블을 참조해서 뭐지? 딱 찾아서 있으면 괜찮은데 제일 처음에 이게 있었겠어 없었겠어? 이 엔트리가 없었겠지. 없었을 거라고. 그럼 내가 이걸 채워 넣어야 돼. 그걸 넣게 만드는 프로토콜이 바로 ARP라는 프로토콜이에요. Address Resolution Protocol.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IP에 해당한 맥 어드레스가 ARP 테이블에 없는 경우에는 나는 ARP request라는 ARP ARP라고 불러. ARP request라는 프레임을 이 랜 전체에 브로드캐스트를 해. 자, 여기서 이 ARP request 프레임에 이것도 프레임이니까 소스와 데스티네이션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겠죠? 소스는 당연히 나고 데스티네이션은 뭐겠어? 브로드캐스트니까 다 1. FFFF.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받겠죠? 바로 요 메시지 안에 뭐가 적혀 있냐면 게이트웨이 IP가 적혀 있다고. 그래서 이 ARP 리퀘스트 메시지를 모든 사람이 받아서 요 안에 적힌 IP가 자기 자신이면 응답을 해주는 거야. 딱 여기 모든 사람들이 받아서 얘가 받았을 땐 여기 적힌 IP가 자기 자신이 아니니까 다 버리는데 게이트웨이는 요거 딱 받았을 때 여기 적힌 게 자기 자신의 IP니까 내 맥 어드레스는 뭐다라고 나한테 직접적으로 응답을 해줄 수가 있어요. 뭘 보고? 내 소스 맥 어드레스를 보고. 그래서 IP에 해당하는 맥 어드레스를 모를 때 ARP 리퀘스트를 통해서 맥 어드레스를 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알아오게 되면 요 정보가 여기 적히고 또 한 필드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바로 TTL. 여기 적힌 건 캐시야, 캐시. 그래서 예를 들면 2시간 동안 유효. 그래서 앞으로는 이 게이트웨이 라우터 맥 어드레스를 찾기 위해서 ARP 리퀘스트를 보낼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캐시 테이블만 참조해서 그냥 쓰면 돼. 근데 이 캐시 테이블은 예를 들면 2시간 이내에 사라져. 그럼 다시 ARP 리퀘스트 한 번 더 하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아까 이 프레임이었지. 이 프레임. 이거. 여기 이제 딱 제대로 적혀가지고 CSMA CD 사용해서 컬리전 안 날 때까지 계속 시도해서 컬리전 안 났으면 이제 여기 갔겠죠. 그럼 여기 게이트웨이 라우터가 이걸 싹 받았잖아. 목적지가 나니까 받았죠. 그럼 게이트웨이 라우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알맹이 메고 쏙 끄집어내겠죠. 그래? 그래서 게이트웨이 라우터가 딱 보는 건 뭐냐면 이제 가져오는 건 IP 패킷인데 소스가 소스가 A고 데스티네이션이 뭐 구글인 요 IP 패킷을 보게 되는 거지. 그래요? 이거 귀찮다. 여기 그냥 G라고 할게. G. A의 IP고 이런 IP 패킷을 이제 게이트웨이 라우터가 딱 보는 거라고. 그러면 게이트웨이 라우터가 요걸 딱 받고 나서 하는 일은 뭐죠?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걸 다 총동원해야 돼. 자, 게이트웨이 라우터에 지금 결국 이런 게 들어온 거야. 그렇잖아. 들어왔어. 이제 뭐 해야 돼? 라우터잖아. 포워딩 해야 되니까 뭘 해야 돼? 어디를 포워딩 할 거야? 뭐 이게 많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뭘 봐야 돼 지금 필드 중에? 소스 필드 볼 거예요? 아니죠. 이거 봐야지. 이거 보고 무슨 뭐 어떻게 돼? 무슨 테이블 참조해야 돼요? 포워딩 테이블. 이 안에 이 게이트웨이 라우터 안에 포워딩 테이블 있을 거 아니야. 포워딩 테이블이라는 것은 여기 뭐 이렇게 데스티네이션 IP가 어디에 따라서 next hop 이 누구냐 이거 적어놓은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뭐 이렇게 쭉 적혀 있다가 뭐 구글인 경우에는 예를 들면 R1의 IP 뭐 이렇게 적혀 있을 거라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 얘한테 보내라 이렇게. 그러니까 포워딩 테이블을 참조해서 넥스트 홉이 누군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뭐야? 이제 얘를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결국 보내려면 어떻게? 역시 또 프레임을 만들어야 된다고. 프레임 감싸야지. 여기 소스는 누구? 게이트웨이 라우터에 뭐? 게이트웨이 라우터에 자, 너무 난잡하게 그래서 미안해요. 근데 따라와야 돼. 이거와 여기 이거 같아 틀려? 같아 틀려요. 자, 보세요. 여기 게이트웨이 라우터에 맥 어드레스였죠? 맥 어드레스는 결국 뭐의 인덱스야?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몇 개 여기?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여러 개 있죠? 지금 여기 게이트웨이 라우터의 맥 어드레스는 지금 이 인터페이스의 맥 어드레스고 그럼 여기서 이제 일로 나갈 거잖아. 그렇지. 이 나갈 거에 대해서는 인터페이스 일로 나가죠? 그럼 소스 이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맥 어드레스라고. 이해돼요? 얘 다른 인터페이스야. 이해돼? 이해돼요? 네.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 게이트웨이 맥 어드레스와 여기 게이트웨이 맥 어드레스는 같은 게이트웨이라도 틀린 거야. 인터페이스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그럼 데스티네이션. R1의 맥 어드레스가 돼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찾아? 어떻게 적어? 그렇지.
이 게이트웨이 라우터 안에 또 ARP 테이블이 있을 거라고. 거기 딱 찾아보면 R1의 IP 어드레스에 해당하는 R1의 MAC 어드레스가 적혀 있을 거라고. 그렇게 해서 이 프레임을 만들고 나서 바로 쏠 수 없죠. 역시 CSMA CD 해서 쭉 조심해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릴 때 조심스럽게 딱 밀어야 된다고. 혹시라도 컬리전 나면 컬리전 났으니까 다시 딱 해서 일로 도착. 마찬가지야. 이제 더 이상 안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끄집어내는 건 결국 또 뭐야? IP 패킷인데 소스는 누구? A고 데스티네이션은 구글 IP인 그 패킷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구글 IP 주소 보고 포워딩 테이블 참조해서 넥스톱이 누군지 판단하고 그 넥스톱 IP에 해당하는 맥 어드레스 알기 위해서 ARP 테이블 참조해서 프레임 만들어서 소스는 여기 R1의 맥 어드레스, 데스티네이션은 R2의 맥 어드레스. 자, 여기 R1의 맥 어드레스와 R1의 맥 어드레스 틀린 이런 거 이제 알겠죠? 틀리지? 틀리죠? 나간다. 그래서 쭉쭉쭉 가다가 여기선 해가지고 마지막에 딱 끄집어내서 IP 패킷이 소스 A고 데스티네이션 구글인 IP 패킷이 여기 이제 끄집어내진다. 자, 보세요. 그러면 결국 뭐야? 처음 출발점인 A부터 시작해서 도착지인 구글까지 IP 패킷 헤더의 소스 데스티네이션 필드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대로 간다고. 그대로 가. 그리고 뭐만 바뀌어? 매번 홉 거쳐갈 때마다 프레임의 헤더 주소, 맥 프레임의 소스와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 주소 필드만 계속 변해가는 과정이라고. 그런데 그 변화가 어떤 애로 전달할지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간 라우터들이 참조해야 하는 테이블이 두 가지다. 먼저 포워딩 테이블로 넥스톱이 누군지 판단하고 그 넥스톱의 IP를 알았으면 맥 어드레스를 알기 위해서 ARP 테이블 한 번 더 참조해서 거쳐가는 과정이에요. 이제 좀 큰 그림이 그려지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뭐 슬라이드 나온 내용이 다 설명한 내용. 제가 방금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한 내용이 그대로 그 슬라이드에 그냥 만료된 거야. 네, 그래서 오늘 얘기한 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맥 어드레스와 맥 어드레스를 알기 위해서 사용하는 ARP라는 프로토콜, ARP 테이블 참조하는 것과 포워딩 테이블 참조해서 맥 프레임 알맞게 만들어가는 과정들 얘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일 오전 수업 시간에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려고 한 그 스위치라는 거 좀 얘기를 하고 뭐 약간 오늘 한 거 복수 좀 하고 그렇게 할게요. 네.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